공기전도는 태아기 청취 수단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를 차있기 때문에 공기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듣는 소리가 엄마의 목소리를 주로 듣게 돼요. 외부의 소리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개는 엄마의 배 그 근육이랑 그 층을 다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별로 외부 소리가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가 물속에 들어있고. 그런데 엄마의 소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사실은 엄마의 척추뼈를 타고 내려가서 골반뼈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척추로. 그럼 그 골전도가 애기 머리가 엄마 골반뼈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머리뼈에서 바로 전달되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지내요. 이렇게. 이게 또 치료의 또 한 포인트가 됩니다. 발달이 잘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치료가 청각 시스템을 리셋시켜서 새로 발달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나서부터의 리셋을 생각했었어요. 나서부터의 리셋.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리셋을 해주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뭘 물어보고 실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에 착안해서 역시 또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도구하고 연결을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골전도로 들으면 엄마의 목소리도 일단은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보다는 좀 더 하이톤, 높은 소리고요. 그 다음에 골전도로 들어가면 그러면 저주파 소리는 더 많이 감춰지고 없어지고 고주파 소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 태어나서 들은 소리하고는 다른 굉장히 모기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목소리 중에서도. 태아일 때는. 그 다음 전정계 자극. 실제로 전정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아까 자세도 엉망, 가만히를 못 있고 몸을 흔들고 떨고 이래야 되는 이유, 전정계가 제대로 된 정보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전정계에 어떤 자극을 줘서 그거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발달하게 만드는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정계를 자극하려면 1000Hz 이하의 소리가 들어갈 때 더 잘 자극이 돼요. 근데 환경의 소리로는 안 되니까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특수하게 전정계를 자극할 만한 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려면 공기전도의 소리를 주면 달팽이관이 망가질 정도의 그 큰 소리, 볼륨이 아주 큰 소리를 주지 않으면 전정계가 자극을 못 받아요. 그런데 골전도로 주면 전정계 자극이 쉽게 됩니다. 훨씬 더 작은 볼륨. 그래서 골전도 헤드폰을 같이 쓰는 겁니다. 전정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폐에서 청각 정보 처리의 문제는 청각 방화. 아까 회로를 보면 넌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소리가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촉각에 대한 문제도 청각하고 체성감각하고 청각하고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이 이렇게 몸에 닿고 뭐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보통 과도하게 민감하거든요. 뭐 닿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과민성, 소리에 대한 과민성, 조금만 소리가 나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감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으로 우리가 이제 청각 과민성, 골전도도 약화시켜주고, 전정도 자극 주고, 그러면서 와우의 기능 향상시켜주면 말 발화가 안 되는 자폐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촉각 방어 같은 것도 결국은 전정 기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터치에 대한, 닿는 거에 대한 것들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결국 소리 정보 처리는 소리의 에너지를 대대로 전달하는 전기 형태의 에너지를 받은 정림이다. 도대로 전송하는 거고, 평형 유지, 자세 느낌, 또 소리 인지, 공간적 위치 파악, 또
듣고 싶은 소리, 아까 들을 필요가 있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를 분리하는 그런 걸 통틀어서 소리정보 처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뇌에서 소리정보 처리 능력이 제대로 돼야 발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학습, 또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청취훈련은 그래서 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이게 제가 기발하게 뭘 만든 건 아니고 1950년대부터 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밝혀진 게 없고, 그냥 가설로, 추측으로 시작된 거예요, 50년대. 그때는 태아가 들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돌 맞은 의사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들을 수 있다가, 맞아요, 생후 5개월이면 들을 수 있다는 게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그걸 지금은 돌 던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부터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해 오는 과정에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의 도구를 지금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취훈련하는 이제 소리 위치 판단, 또 발성 정확하게, 그 다음에 골전도 소리는 적당하게 틀감작시켜서 소리 인지 능력 향상, 또 환경 속에 있는 청각 정보를 정확히 듣게 하는 거. 그럼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훈련도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많죠. 그럴 거면 환경 속에서 살면서 갖춰졌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장비를 이용해서 훈련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노래 자꾸 부르고 음악 듣고 또 악기 배우고 소리에서 읽기 하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한계가 많죠. 우리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1시간 하면 될 걸 그렇게 생으로 하면 한 100시간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이게. 그래서 난독증에서 청취 발성을 배우는 결국은 소리를 정확히 인지하는 거거든요. 읽기라는 게 결국 눈으로 본 글자를 소리로 변환해서 언어로 이해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소리로 변화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동기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해주면서 소리값에 대한 정보 익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결국 눈동자 움직임도 전정부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 조절하고 또 발성기관 조절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발성 청취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난독증에 필요한, 그러니까 읽기에 필요한, 난독증 훈련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읽기는 아주 정교한 시간 안에서 눈으로 본 거하고 청각 정보하고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동기화가 잘 안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놨네요. 다, 비읍의 지속 시간이 40ms고 미음은 100ms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거의 2배가 넘거든요. 이해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발음의 정확성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서 높낮이 정보 처리 잘 안 될 때 결국 시각적으로 동기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문제에 동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V하고 V하고 F하고 저도 발음 잘 안 되는데 차이는 기본 음은 비슷하고 거의 같은 음이고요. 배음의 차이만 있거든요. 배음의 차이. 그러면 이 배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두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고주파에서의 배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기본 주파수는 똑같고. 그러면 말로 불러주면 스펠링 쓸 때 V하고 F하고 계속 헷갈렸어요. 얘네들. V하고 F하고. 그래서 읽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ADHD 아이들은 대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소리만 있어도 주의 집중이 깨져요. 근데 사실 또 감각 예민한 사람들은 주의 집중이 어렵겠죠. 산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청각의 예민도를 떨어뜨려주면 그러면 집중력 그 부족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리에 대한 거, 이런 것도 ADHD인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도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골전도가 좀 과장되게 들립니다. ADHD 아이들도. 그래서 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난독증 아이들, 또 자폐 아이들 다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ADHD가.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예민도가. 실제로 발달장애 있는 아이가 철길 옆에 사는 애인데 걔가 보통 한 20km쯤 떨어진 곳에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으면 알아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겠지. 네. 그런 소리가 다 들린다는 것 자체가 몸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차가 흔들리는 게 땅바닥으로 진동된 게 자기 몸의 진동으로 인지하는 거거든요. 소리로. 그러니까 한 10분 있으면 기차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걔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전도를 탈감작시켜주는데 주는 게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정치 발생을 하면서 하여튼 공기전도가 주가 되게, 골전도는 적당히. 근데 문제는 항상 골전도가 너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외국어 배울 때 우리가 이 도구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 ADHD, 난독증, 자폐 이런 데들한테 도움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언어마다 고유 주파수들이 다르고 배음들이 다릅니다. 언어마다. 그러면 태어나서 그 모국어 환경에서 그 모국어를 들으면서 모국어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소리는 뇌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회로가 형성될 일이 없거든요. 항상 우리 뇌는 반복적인 자극,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자극에 의해서 회로가 형성됩니다.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나라마다 이제 그 주파수 영역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프랑스어는 1000에서 2000Hz 사이가 많고, 영어는 2000에서 8000, 스페인은 150에서 500, 그리고 1500에서 2500. 이렇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 언어를 배우기가 힘듭니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청각 훈련은 도구를 가지고 훈련을 할 때 별로 접해보지 못한 주파수 영역대의 소리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들려주면 그 주파수 영역대 소리를 처리하는 뉴런들이 활성화될 거고, 그게 활성화된 후에 외국어를 배우면 훨씬 쉽게 듣기가 될 거예요. 외국어 학습의 첫 번째는 듣기부터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모국어 배울 때랑 똑같거든요. 순서는. 물론 저는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알파벳 배우기 시작하면서 쓰기부터 배웠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방법이죠, 사실. 근데 러시아어가 125에서 12,000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넓은 범위의 소리들을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을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주파수 영역의 소리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있거든요. 그럼 한국어는 어떠냐? 한국어는 2000Hz를 안 넘습니다. 그럼 영어는 2000에서 4000이 또 많거든요. 우리는 영어가 잘 안 들려요, 사실. 그러니까 외국어 배우려면 우리는 오히려 프랑스어를 배우기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일본은 우리랑 비슷해요, 소리가, 높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청각 인지 훈련을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고주파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러면 영어 배우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언어에 맞춰서 이거를 훈련시켜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절 지속 시간들이 한 음절을 뱉을 때, 한 음절을 낼 때 그 속도가 나라마다 조금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실은 그 속도도 맞추기가 모국어가 아닌 거에서 조금 힘든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결국 연습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질문.